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조조와 유비, 이 두 인물 중 누가 더 뛰어난지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 질문은 18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사상 최대 논쟁 중 하나입니다.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조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유비를 지지하는 사람들 두 진영으로 나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논쟁에 역대 황제들과 학자들, 심지어 현대 정치 지도자들까지 참여해왔다는 겁니다. 조조가 유비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뿐이다. 이 한마디가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두 사람이 단순한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천하통일을 가로막은 숙명적 라이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영원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조조부터 살펴보면 그는 처음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그의 할아버지 조등은 십상시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실세였는데, 이런 배경 덕분에 조조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의 핵심부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런 배경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부패한 환관 세력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순전히 실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죠. 반면 유비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황족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먼 혈통이라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었죠. 게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머니와 둘이서 신발과 돗자리를 팔아가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유비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여러 호걸들이 다투어 그를 따랐고, 심지어 자신을 암살하러 온 자객조차 유비를 만나보고는 차마 해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비만이 가진 특별한 인간적 매력이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무엇보다 능력과 현실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유명한 구연령을 보면 불임불효라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죠. 실제로 자신과 원수 관계였던 장수나 가후 같은 인물들도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군사적 재능은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40여 년 동안 전장을 누비면서 원소, 여포, 원술, 마초 등 당시 거의 모든 강자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손자병법에 직접 주석을 달아 위무주손자를 만든 것만 봐도 그의 군사학적 깊이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조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잔혹하고 감정적인 면이었죠. 서주에서 벌인 대학댕이나 원소군 포로 7, 8만 명을 몰살시킨 일 등은 그에게 큰 악명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조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요. 무릇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었죠. 이런 모습 때문에 관우, 장비, 조운, 제갈량 등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진심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도 완벽한 성인은 아니었는데요. 유장을 배신하고 서촉을 차지한 일이나 말년의 감정에 휩싸여 이릉대전을 벌인 것은 분명한 실수였죠. 둘의 대결 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조조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협천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를 좌지우지하면서 유비를 없애기 위해 계속 쫓아다녔죠. 그러다 보니 유비는 인생의 절반을 떠돌이 신세로 보내야 했습니다. 원소까지 무너뜨리고 북중국 전체를 통일한 조조가 남쪽으로 진군했을 때 조조 입장에서는 천하통일이 거의 확실해 보였죠. 그런데 적벽에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살아남은 유비가 손권과 동맹을 맺고 주유와 함께 조조에게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이 한 번의 패배로 조조의 천하통일 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하가 3분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둘의 마지막 진검승부는 한중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세력 대 세력으로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유비가 승리를 거두었죠. 법정과 황권에 뛰어난 전략과 황충의 용맹한 돌격으로 하후연을 격파하고 결국 조조를 한중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정말로 한고조가 항우를 이기는 역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천하가 떠들썩했죠. 실제로 조씨 정권 곳곳에서 반란이 터져나왔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조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난세의 영웅이라고 부르는데요. 후한 말기는 정말 끔찍한 시대였는데 외척과 환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황건적의 난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조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었고, 능력 있는 인재라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죠. 특히 둔전제라는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도입해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게다가 조조의 개인적 능력은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면서 동시에 탁월한 정치가였고, 심지어 문학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특히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물리친 것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수정예의 승리 중 하나입니다. 5배가 넘는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또한 현대에 들어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조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조조를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마오쩌둥은 조조를 혼란한 시대를 통일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조조는 오다 노부나가와 비슷한 새 시대를 연 혁명가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유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비 지지자들은 그를 인의의 화신이라고 부르죠. 유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흔들림 없는 도덕적 신념이었습니다. 평생 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대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꼈죠.
유비의 또 다른 장점은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관우, 장비, 조은 같은 무장들부터 제갈량 같은 천재 군사까지 유비 주변에는 항상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었죠. 이는 유비가 가진 특별한 카리스마와 인격적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조조가 당시 권세 있던 환관의 손자로 어느 정도 배경이 있었던 것과 달리 유비는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도 결국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유비에게 특출난 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이기도 했고,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유비가 훨씬 더 오래, 더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당연히 삼국지 연의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송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약 800년간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관은 촉한정통론이었죠. 즉 조조가 아니라 유비가 진정한 정통 계승자라고 본 것입니다. 심지어 조조는 중국 역사상 한나라 이후부터 조위 때까지의 4명의 역적을 가리키는 망탁조위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거기다가 유비의 의형제였던 관우는 심지어 신으로까지 숭배받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관우의 사당이 세워졌고 황제들조차 관우에게 제사를 지냈죠. 심지어 한국의 서울 종로구에도 관우를 모신 사당인 동관악묘가 있으며 이는 보물 142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유비가 사랑받는 이유에는 조조에게 있던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주 대학댕 사건입니다. 조조는 아버지 조승이 죽었다는 이유로 서주에서 무차별 학댕을 벌였는데 이때 수십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되었죠. 또한 조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순옥 같은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관도대전에서는 항복한 포로 8만 명을 생매장하기도 했죠. 이런 잔혹한 행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조를 간혹 역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유비에게도 한계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았다는 점이죠. 관우가 죽었을 때 이성을 잃고 무리한 복수전을 벌인 이릉대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갈량까지 나서서 말린 이 전쟁을 유비는 결국 일으켰고 결과는 참패였죠. 이릉전투의 참패로 인해 총나라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비의 정치적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시대에 따라 조조와 유비에 대한 평가가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 때문에 유비가 더 높이 평가받았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각종 혁명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능력을 더 중시하게 되었고 요즘에는 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한 문화권에 따라서도 평가가 다른데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여전히 유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조조를 더 흥미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조조의 현실주의적 사고방식과 강력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죠. 사실 조조와 유비 중 누가 더 뛰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조조는 현실적인 능력과 결과를 중시한 인물이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의 질서를 가져다 주었고 실제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냈죠. 반면 유비는 도덕적 신념과 대의명분을 중시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때문에 더욱 빛이 났다는 것인데요. 만약 조조에게 유비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없었다면 그는 쉽게 천하를 통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전설적인 인물은 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유비도 조조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상대방의 천하 통일을 막으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준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최고의 소설인 삼국지 연의가 탄생하기도 했겠죠. 이 논쟁이 18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 인물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확실히 더 뛰어났다면 이런 논쟁은 진작에 끝났을 테죠. 조조와 유비는 각각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치를 대표합니다. 조조는 능력과 현실을, 유비는 도덕과 이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히 과거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리더가 더 좋은지는 결국 그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죠.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가 있을 때는 조조 같은 강력한 리더가 필요할 수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에는 유비 같은 도덕적 리더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 두 인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거겠죠. 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조조형 리더와 도덕적 신념을 가진 유비형 리더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누가 더 필요할까요?